세계하고가 헷갈리는, 혼동되는 그런 세대죠. 그래서 따도 말씀드리면 뭐 메타버스라고 말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현실과 가상이 혼합돼서 융합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가상 세계 이런 이 아바타로 해서 이런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가상 쇼핑을 하고 가상 미팅을 하고 가상 회의를 하고 원격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만 요즘 젊은 그 아까 알파 세대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 항상 이해 안 되시는 게 옆에 있는 애한테 바로 옆방에 있는 애한테 가서 말로 하면 되는데 카톡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하고, 우리 연애하셨던 시절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럴 텐데, 요즘 세대는 연애를 끝내는 이별 통보도 카톡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말 대면으로 마주치는 것 자체보다 대면하지 않는 걸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요새 대면을 하는 이 의사 직업들보다는 대면하지 않는 의사 직업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엄청난 그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또 알파 세대들 전부 다 생각이 또 걔네들끼리도 서로 이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으면 기업의 핵심이 되는 신입사원부터 중간 관리자까지가 다 MZ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위에 40대 이후로 X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이 위에 세대들이 아래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절대 하시서는 안 되는 말이 내 때는 그걸 나 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이 직원들한테 야, 내 때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는데 니들 왜 그래?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그 말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끝이에요. 당신은 빠이빠이. 정말로 이제 이러면서 안 다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사원 내보내시려면 라떼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제는 그 과거의 경험이 뭐라고 할까요? 물론 과거의 경험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과거의 경험은 중요한데,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짐이 되는,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요즘 새로운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는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어떤 그 경험이 오히려 짐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MZ나 그 알파 세대 보고 위에 세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MZ 세대, 또 알파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가 바뀔 것 같아요. 어떤 대응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기업 경영도 그렇고요, 국가 경영도 대부분의 이제 표를 가진 표가 요새 중요한데,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이 표에 MZ 세대가 표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알파 세대가 이제 MZ 세대부터 이제 투표권을 시작하는데, 그 MZ 세대를 이해 못하면 정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사람이 바뀐다는 게 모든 걸 다 바뀌는, 사람이 뭐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기업 내도 그렇고, 기업 외에도 소비자가 이 MZ 세대가 20, 30대니까 소비자가 이제 신주류가 MZ 세대예요. 그럼 그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기업 잘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40대, 50대, 60대가 이 MZ 세대한테 구매를 할 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20대, 30대 애들은 후기라든가 이런 이런 정보화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MZ 세대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세대 분들이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한테 야, 이 뭐가 좋니?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상 구매 그 행위를 결정하는 세대가 위에 세대까지도 다 MZ 세대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변화가 또 이 엄청난 지금 변화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 혁신, 뭐 시장 중심, 요새 우리나라도 뭐 시장 중심의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인데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시장 중심으로 너무나 시장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당연히 뭐 시장 중심은 기본입니다. 뭐 시장 중심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중심은 기본인데 시장 중심에서 너무 혁신 오리엔트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 양극화가 아주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해부와 해분화, 그게 뭐 부의 해부와 해분화만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해부와 해분화, 혁신의 해부와 해분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국가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천년 왕국도 있지만 중국은 300년마다 망했잖아요. 300년마다 중국이 계속 왕조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민중 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면 국가도 존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바를 가냐면 좀 더 이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포용적으로 성장할 거냐. 그래서 포용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철학이 기업을 할 때 그냥 이익만 내면 된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로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3년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새 이해관계자라고 그러면 주주만이 아니라 회사는 주주만의 독점 전유물이 아니다. 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주니까 회사가 존속하는 거고, 소비자도 이해관계자고, 그 다음에 이 직원도 이해관계자고, 또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 경영, ESG 경영, ESG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또 ESG 경영을 안 하면 또 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뭐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미중 갈등,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이 미국의 GDP의 한 60%쯤 오니까 2인자를 용납할 수 없는 게 세계의 패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금융으로 아주 격침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썼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GDP의 7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좀 늦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주장도 있고, 성공 못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놓고 이 무역 전쟁, 또 기술 전쟁, 지금 무역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없다는 걸 느껴서 기술 전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아마 다음이 이제 중국이 특히 꺼낼 카드가 자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히토리라든가 뭐 이런 이 중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자원을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만들려면, 전기차로 다 바꾸려면 이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리는 한국에는 뭐 한 톨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히토리만 딱 잡고 하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다. 니켈 뭐 중국도 많이 나오지만 또 뭐 동남아시아 요새 열심히 중국이 하려는 것도 이 니켈 같은 걸 관련한 거고, 또 코발트 같은 거는 또 아프리카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 노 전략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이
제가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 니켈의 세계적인 생산국인데 니켈 광산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광산권을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원 전쟁으로 가면 누가 이길지 모를 상황이 될 거고, 아마 미국이 전가의 보더처럼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러 기축통화라고 하는 이 금융 전쟁이 다음 라운드에 마지막 미국이 일본을 손을 본 것도 결국은 환율 플라자 합의라든가 환율을 통해서 금융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도 기술 자원 이런 문제에서 잘 통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금융 전쟁을 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측되는 경로죠. 그래서 이런 지금 미중 갈등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결국은 큰 흐름은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고, 러시아도 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가 그동안에 한 30-40년 동안에 이런 세계가 좀 평화 시대였던 거가 이제는 앞으로 30-40년은 신냉전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후변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이 지구의 이제 과연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 세기 말까지 2100년까지 7도가 올라갈 거다, 5도가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2.5도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요즘 얘기하는 탄소 중립 선언 같은 게 관련 있는 밑에 그런데 현재로 가면 아마도 2.5도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되고 기후 재앙이 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노력인데,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2050년도에 이미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배출하고 흡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린다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지금대로 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럼 방치하냐 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자기 일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 앞으로 30년 후의 일이니까 그때 정부에는 아주 자기 당장의 문제지만 좀 더 지금 오히려 현재 정치 국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 현재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 절감을 요구해야 되는데 국민한테. 근데 그 노력은 전부 다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펴떨어지는 얘기인데 그걸 어느 누가 이걸 주도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든 유럽 정부든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 30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는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는 액션을 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제가 좀 더 자료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요.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큰 개요랄까요? 큰 방향이랄까만 오늘 공유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변화가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기업, 아까 했지만 개인, 기업, 사회 모든 걸 다 바꾸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아마도 아까도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살고 개인도 살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산업혁명하면 디지털 대전환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4차 산업혁명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말을 많이 쓰지만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말을 잘 안 씁니다. 다 대부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고요. 데이터는 바로
데이터가 많아야 그걸 가지고 이제 AI가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챗 GPT라든가 GPT-4라든가 이런 이 엄청난 AI 혁명이 사실은 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과학술계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좀 더 말씀드립니다만 챗 GPT는 인류의 지적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하나도 없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챗 GPT 쓰시는 거가 뭐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어카운트만 얻으시면 들어가셔서 얼마인지 내 비서를 엄청난 똑똑한 비서를 옆에 딱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뭐 AI가 인류의 직업을 대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요.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이런 AI, 챗GPT 같은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과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간단한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건 과학술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챗GPT를 옆에 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바로 다 액세스가 되니까 이제 그 배우시는 거 요즘 얘기한 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한 10분이면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챗GPT 같은 것들이 결국 인류의 지적을 혁명한 거고요. 저는 또 다른 용어로 지식의 민주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가 차이가 컸는데 이제는 챗GPT 같은 게 나오니까 이거 쓰는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공평해지는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린 대전환이 이제 소위 에너지, 특히 인류가 살려면 결국 에너지가 환경은 에너지하고 동전의 양면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환경의 문제가 되고 있는 CO2 문제 같은 거는 결국은 이 산업화라든가 이 산업화 또 대도시화 이 산업화가 지금 CO2의 배출의 3분의 1은 발전, 전기만 하는 데서 나오고 있고 3분의 1은 이 물건을 제조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이 환경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대도시가 또 환경 그 이산화탄소의 또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건물도 이 냉난방하려면 뭐 전부 다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후 위기, 이 탄소 중립 문제를 결국은 이거는 80억 인구가 모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린 대전환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촉발은 하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만이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언택트, 뭐 비대면, 뭐 온라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미 세대들이 젊은 세대일수록 비대면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추세가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코로나 팬데믹이 10년 걸릴 걸 1년 만에 땡겨버린 거지. 이게 뭐 방향이 다른 거를 생긴 게 아니어서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의 가속기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 인류 문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 그다음에 신냉전이라는 게 비대면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서 이 기업이나 국가가 일하는 방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즘은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너 누구 편이냐? 이거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삼성전자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거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너 중국 공장, 시향 공장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거 첨단 제품 생산하지 마.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만 따지면 매출의 반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해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쉽게 없앨 수 없는 입장이에요.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4월 26일 하시나요? 다음 주에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얘기하는 쿼드 문제라든가 뭐 IPEF라고 이제 소위 중국에 대항해서 하나의 연합군을 만드는 이런 분야에 한국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당연히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뭐 해서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마 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 전쟁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국에 오는 압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는 것이 가장 저는 실익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을 반으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한국이 양쪽에 다 거래할 수 있는 이 로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전쟁을 하는 데서 메모리를 우리가 잘하고 사실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이 균에 해당되는 반도체를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메모리는 그런 정도의 전략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메모리야 뭐 얼마인지 중국도 지금 하고 한국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중국도 지금 수차하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메모리 반도체는 전략 기술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전쟁에서 빼달라. 이런 로직이 아마 가장 중요하고 그런 로직을 미국한테서 억셉트를 받는 게 그러면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엄청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문제 조금 좀 지우실래요? 이동이 저거 좀 저 밑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우리 살아가는 일하는 방식도 아까 말했던 옛날에는 뭐 세계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해서 가장 인구 많고 가장 큰 시장에서 팔면 됐는데 이제는 진영 논리가 나오는 문제들이 살아가는 이 운명을 다시 바꾸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상 이제 드린 말씀이 이제 개요를 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변화를 이제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가가 바로 기업 같으면 기업의 기업 전략을 전부 다 이거에 맞춰서 수정해야 되고 국가도 정부의 국가 개혁 전략을 이거에 맞춰서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게 상황이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성공하게 되면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설명만 다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은 핵심이 바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70년대에 컴퓨터 혁명이 이제 만든 건데 자동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 뭐가 다르냐? 어떤 분은 다를 거 없지 않냐는 분인데 엄청나게 다르다고 보여지는 핵심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또 자동차도 전부 다 통신 모듈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빌딩도 다 연결돼 있죠. 집에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집에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다 사람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또 5G, 6G 같은 게 나오면서 6G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5G가 하면서 굉장히 모든 게 연결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데이터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한 사물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상태가 연결되니까
5천만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제가 뭐 문생활을 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5천만이 문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조금 연결하면 엄청난 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AI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시대다 하는 얘기고, 그 연결이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지능이 분석한다. 그래서 연결과 데이터와 지능, 이게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그냥 그 개념적으로도 이제는 뭐든지 연결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연결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연결을 잘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고, 그 데이터 많아지는 걸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이 사람은 뭘 원하지, 저 사람은 원하지, 이걸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굉장히 그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결과 데이터와 지능, 이 세 단어가 결국은 핵심인데, 이걸 옛날부터 몰랐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기술이 뭐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사물 인터넷, 그 인터넷이라는 게 모든 사물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자연히 많이 나오게 되고, 예전에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저장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뭐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또 아주 초지능이, 인공지능이 엄청난 데이터를, 사람은 1년 걸려서 뭐 100년 걸려서 분석해야 될 거를 몇 초 만에 해내는 그런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서 된 것이 때문에 이 연결, 데이터, 지능, 이 세 단어가 디지털 대전환, 아까 첫 번째 주제인 디지털 전환의 핵심 단어고요. 이거를 잘하는 개인이 성공인이 되는 거고, 이걸 잘하는 기업, 이걸 잘하는 국가가 성공 기업, 성공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디지털 대전환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자료화, 모든 걸 다 데이터화하는 거,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모였으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게 이제 뭐 AI는 기업 같은 비즈니스 전략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예전에는 A라는 걸 먹고 살던 회사가 B라는 걸 먹고 살도록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이제는 기업, 가정, 뭐 도시 밑에 그다음에 뭐 보시면 이 사회, 국가, 이게 전부 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예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 방에 150분이 모여 계시면 50분이 원하는 게 다 다르세요. 다르지만 그거 다 맞춰드리면 뭐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복도 맞춤형 양복하려면 예전은 굉장히 비쌌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비슷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를, 그래서 원가를 줄여가지고 상업화를 이제 만드는 게 상업화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죠. 근데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게 이제 아까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연결과 데이터와 지능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게 바로 맞춤형, 커스터마이제이션, 또 개인을 맞춰주면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인화, 맞춤화가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품도 맞춤형 제품,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 뭐 요즘 의료도 맞춤형 의료.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옛날에는 당뇨병 약은
뭐 당뇨병 모든 당뇨병 환자들한테 똑같은 약을 다 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그래서 요즘은 DNA 분석을 해서 이런 DNA를 가진 분한테는 이런 약을 드리고 같은 당뇨병 약도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맞춤형 의료를 하는 것이 요즘에 이 정밀 의료라고 프레시던 메디슨이라고 합니다만 그 정밀 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도 맞춤형, 금융도 요즘은 뭐 다 맞춤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도 이제 맞춤형이고 대학의 교육도 요즘은 교육도 이제는 대량 교육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다 전부 다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각 곡의 한 사람씩 데이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코스트를 올리지 않고도 기술 혁신에 의해서 맞춰주겠다 하는 거가 바로 이제 과거는 기관총 난사식으로 그냥 똑같은 대량 살포죠. 그냥 똑같은 걸 다 뿌려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제는 조준사격하는 한 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향 저격이라는 말을 해요. 내 취향에 맞춰줘 이런 거잖아요. 그 취향 저격이 가능해지는 거가 바로 핵심적인 변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 기술이 핵심이에요.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그냥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뭐 4차 혁명이라고 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기술적인 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 물리적 기술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는 네 개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휴대폰 그러면 휴대폰 기술, 자동차는 자동차 기술, 뭐 배면 우선 뭐 항공기는 비행기 항공 기술, 모든 뭐 이런 그 분야별 기술들이 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기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사이버 세계의 기술,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물리적 환경이 물리적 세계가 사이버 세계하고 이제 그대로 가는 걸 이제 그 전문용어로 디지털 트윈이다.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세대 이 시대 물리적 시대에 쌍둥이를 디지털에 만들어서 여기서 다 분석해보고 실제 안 해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를 설계할 때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면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고 이런 걸 실제로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다 해봐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사이버 공간 컴퓨터 안에서 다 해보고 가장 최적의 걸 골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을 가능하게 하려면 5G 같은 통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컴퓨팅 파워 아까 있는 클라우드 요새 클라우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도 필요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사이버 보안 기술, 그 다음에 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기술들, 또 에너지 시스템, 배터리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융합이 되냐면 그거의 기반이 뭐냐면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가 그냥 온도, 습도 이런 거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센서가 이 스마트폰에는 센서 덩어리거든요.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센서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이미지를 센싱하면 이 카메라가 이게 이 데이터죠. 이 방에 요즘은 얼굴 인식도 되잖아요. 어느 분이 한 분 어느 분이 모이셨다는 거를 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 안에 그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다 센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를 센싱하죠. 제가 여기 오늘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지 네이버나 구글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위치를 센싱하고 또 제가 지금 이리 움직이는지 저리 움직이는지가 이 가속도 센서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거에 보면 산소파도 맥박이니 다 센싱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 센서들이 우리가 지니고 다니고 있고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센서도 있고 빌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있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센서 수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센서가 이제 바로 물리적인 이제 스타트 포인트고 그놈이 인터넷과 연결되면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요. 그 사물 인터넷이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AI가 이거 이제 움직여봐 그러면 이제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여줘 좀 어떻게 되는지 하려면 메타버스가 뭐 VR 쓰면 뭐 여러 가지 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뭘 만들어 그러면 3D 프린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 사이버 피지컬 물리적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융합되는 거,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런 문제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고요. 세계는 지금 이 혁명을 하고 있고, 이 혁명의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의 미래는 이런 혁명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이 인달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한 지 지금 2011년에 시작했으니까 12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이 기술혁명을 시작으로 기술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특히 독일이 느낀 거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3분의 1의 막강한 이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량의 규모의 경제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한테는 도저히 대량 생산 게임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하는 걸 느끼고, 이걸 개인화 게임으로 가자. 이게 굉장히 다양성, 그러니까 획일적이면서 대량으로 하는 거에는 중국한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양하니까 다양성 게임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술 혁명으로 만들어내면 중국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중국의 이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중국의 인더스트리 혁명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정치, 정부 관리 또 기업인들은 가셔서 껍데기만 보세요. 그러다 와갖고 스마트 공장이래. 그러니까 공장을 다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Y가 중요해요. 이거 왜 하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얼굴 따가웠던 게, 예전에 중소기업 창작할 때 스웨덴에 있는 정부 사람이 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대엽 샤니 이런 얘기를 해요. 스웨덴은 이제 세계적인 복지가 세계적이니까 그 복지 제도를 한국에서 국회도 오고 정부도 오고 너도 나도 사회단체 와서 자기가 한국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데 좀 창피했습니다. 첫 번째, 왜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하냐? 와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은 질문하고 저 사람도 똑같은 질문하고, 또 질문이 왔으면 돌아가서 좀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좀 다른 질문을 하고 좀 발전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서로 협력 안 하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거 알아서 뭐 하세요? 복지제도, 지금 스웨덴의 복지제도 알아서 뭐 하세요? 왜 과정을 안 물어보고 결과만 물어보냐? 그러니까 과정을 알아야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셔야, 당신네 나라는 스웨덴은 한국은 스웨덴하고 사회제도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른데 이거를 그냥 결과만 적용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하셔야 그 과정을 갖고 여러분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껍데기만 보고 독일이 4차 산업은 이런 걸 한대 하고 그걸 그냥 베껴서 들어보면 100점 100패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독일이 왜 이걸 하는가 하는 걸 해야 되는 이거 왜를 알기 위해서 독일의 이 4차 산업혁명을 했던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결과가 바로 저 맨 위에 있는 이거예요. 이런 얘기 잘 밖에서 잘 못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로는 중국과의 경쟁이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게 이걸 바꾼 건데, 그러니까 방향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나가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비슷한 제품을 가격이 20% 30% 싸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통화통장해가지고 10% 원가 절감해봐야 중국은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수면 및 10m나 수면 및 1cm나 똑같은 게 있어요. 중국은 똑같죠. 그러니까 수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뭐 20, 30% 게임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데 10% 절감했다고 박수로 좋아해봐야 중국은 똑같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말 한국이 게임 룰을 독일처럼 게임 룰을 바꾸려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제조업이 이런 아까 연결되다 보니까 고객하고 이 기업이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업종의 그 업의 경계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제조업으로 내가 제조 제품을 공급했는데 고객이 서비스를 원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품만 열심히 팔았죠. 근데 이제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돼 있는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원하면 다른 서비스 회사랑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을 하는 회사가 서비스에 들어가고 서비스 하는 회사가 제품도 시작하고 이게 이제 업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되는 그걸 이제 신제조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신제조업의 결국은 패권이 세계 경제 패권을 이게 엄청난 사실상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앞에서 이제 제가 독일 사례처럼 우리나라는 QCD 소위 빨리빨리 싸게 뭐 이걸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이 패스트팔로우로 효율성 게임을 성공한 나라인데 이제는 효율성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돼가고 있고 지금 일본보다 한국의 인건비가 20%쯤 비쌉니다. 20% 비쌉니다. 이게 이해하세요? 일본의 인건비보다 한국의 인건비가 20% 비싸다는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일본도 하죠. 근데 일본은 최저임금제가 동경하고 지방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동경에다가 공장 짓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업에 보면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회사도 구마모토에다가 지금 짓잖아요. 큐슈에다가. 큐슈의 인건비는 한국 인건비의 20%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써 한국은 또 싸게도 아니고 또 빨리빨리도 아니죠 이제는 뭐 52시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직원들 주말 근무 시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먼저다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가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걸로만 가면 괜찮은데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가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가면 이건 나라가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다. 잘못하면 심지어는 가정보다 사람이 먼저. 이건 저는 상당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빨리빨리도 아니고 싸게도 아니고 효율성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방향을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거꾸로 할 수가 없고 거꾸로 뭐 이금을 줄 수도 없고 뭐 다시 이제 옛날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이런 현재의 장군 이래 최고의 지금 태평양성대가 경제적으로 되고 있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겠냐 하는 거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들어가면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수출이 뭐 13개월 연속 지금 적자고 지금 작년 대비 두 자릿수로 지금 수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출이 안 되면 죽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냐, 구조적인 경쟁력 문제냐,
하는 그런 예의도 있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많이 좀 보이려고. 요새 뭐 저는 서울대학교에서는 뭐 주로 도시의 미래, 도시의 미래가 아까 얘기한 이 기술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쪽으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서울대학교의 뭐 시흥 캠퍼스를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도 관여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제가 디지털 혁신협회라는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또 지금 또 일부 싱탱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우리 미래 목표는 뭐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요새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게 낫냐 아니냐가 뭐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이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커스터머고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뭐 제조업은 제품이고 서비스업은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그 원하는 사람이 그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거고, 오퍼레이션 모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거냐는 거고, 왼쪽 이때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얻을 거냐, 만들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4요소인데 이건 기업 얘기고요. 국가로 넘어가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연 국가가 하는 타겟 국민이 누구냐, 그 국민한테 국가적 서비스를 잘하고 있느냐, 그 국가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또 이거를 하나의 그 수익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조금만 응용하면 개인에도 적용되고 기업에도 적용되고 정부에도 적용돼서 사업 모델이라고 한글로 안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꼭 기업에다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반 거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오늘 얘기는 오늘 뭐 생략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뭐 제품도 바꾸고 서비스도 바꾸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고, 요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웅진이 그걸로 성공했고, 웅진 우리 신대는 계신다는 삼성이나 LG는 100만 원짜리 정수기를 팔았는데 웅진은 관리까지 서비스까지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매달 관리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독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완전히 삼성 LG를 격침시켰죠. 정수기에서 삼성 LG는 게임이 안 되는데 요즘은 LG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이 경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랫폼화, 요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랫폼다운 플랫폼이 없죠.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용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아마존이고 뭐 구글이고 뭐 애플이고 이런 애들이 플랫폼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제품과 금융이 융합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산업도 이런 그 개인화, 아까 맞춤화 추세도 전 산업이 똑같지가 않고 산업별로 달라요. 이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이런 정책도 만들 수가 있는, 전략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 가까이 갈수록 맞춤화 개인화치가 강하고, 소비자에 멀수록 예를 철강의 나와처럼 소비자에 멀수록 여전히 아직도 대량 생산에 가깝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품과 서비스와 뭐 자동차는 옛날에 자동차 판매한 게 다였는데 이제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동차라는 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만 팔아갖고 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스마트라는 게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전기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버처럼 이런 모빌리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자동차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우버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로 비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데서 예를 들면 광고, 뭐 보험도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제는 얌전하게 잘 운전하는지 험하게 운전하는지를 저 자동차 회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은 그래서 어떤 비밀 보도 나오냐면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은 사고 날 가능성이 적지요. 그럼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근데 막 험하게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요. 보험료가 막 올라가. 그러니까 바로 그걸 사고 나지도 않고도 이미 그 자동차를 연결해서 그 자동차의 그 드라이빙 비헤이비어를 운전하는 습관을 서버에서 다 분석해가지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뭐 자동차에서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 뭐 굉장히 뭐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이 자동차하고 연동시켜가지고 되니까 자동차 기술, 자동차를 개발할 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고 개발하는 회사하고 자동차만 딸랑 하는 회사하고는 경쟁력이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요새 현대차는 오히려 어떤 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이런 그 제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서비스까지 해서 세계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플이 잘하고 있잖아요. 애플이 서비스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좀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오히려 상당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기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요새? 정몽 회장님께서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근데 정몽 회장께서는 안 하셨던 전략을 그 아들 정의선 회장이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동차하고 서비스를 융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비즈니스 모델의 그 전환을 상당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어떤 데는 잘하고 있던 데는 못하고 있고, 이건 이제 잘하는 기업은 대기업은 살고요. 이거 못하는 대기업 다 좋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안전하게 잘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사요소를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전부 다 변화시킬 줄 아는 게 중요하고, AI에 대한 것도 뭐 AI가 잘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이 분류를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그 비전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이런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프레딕션, 예측을 잘해요. 그러니까 장비의 상태를 보고 있다가 장비의 뭐 소리도 듣고 이 여러 가지 그 조건도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이거 하루 며칠 내로 고장 난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측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고장 나기 전에 고치자. 그걸 예측해서 고친다 해서 예지 보전이라고 합니다. 예지 보전, 프레딕티브 메인텐스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고, 그다가 이렇게 두 개 분류하고 예측 쪽에서 놀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챗GPT가 나오면서 마지막 이 생성, 제너레이션, 뭘 만드는 거, 생성 AI라고 하죠. 챗GPT. 그래서 이 만드는 문제 쪽에서 지금 아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I가 잘하는 세 가지가 다 잘하는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대전환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상세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대전환, 이게 이제 아까 에너지 환경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뭐 산업의 구조를 다 재편해야 되고 저탄소와 무탄소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50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중국은 60년, 인도는 70년, 아직 산업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좀 시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7억 3천만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그거를 2050년까지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냐면 흡수하는 게 나무 심어서 나무에서 흡수하는 게 있죠. 그게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조금 볼까 말까 하는 이 그린색이 바로 나무에서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늘색 파란 거 이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또는 화합물로 바꾸는 거, 이런 걸 이제 CCUS라고 하는데요. 카본, 탄소,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그 기술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요 밑에가 커지면 위에가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최대한도로 아주 베스트날을 만든 그 지난 정부에서 만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가장 좀 긍정적으로 봐도 86% 줄여요. 근데 18년도에서 지금 5년 지났죠. 지금 그럼 이 정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미 또 30년까지 NDC라고 해서 이미 국가적으로 약속한 것이 2030년까지 40%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럼 이 정도쯤 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거 가능한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냐? 수출 못해요. 탄소 국경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수출도 못하고 이 거래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뭐 문 닫고 나는 뭐 탄소 중립 알아서 해. 뭐 나는 뭐 안 할 거야. 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거야. 근데 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수출 못하면 죽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더더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는 또 디지털 대전환을 해야죠. 숫자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탄소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숫자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를 보시면 발전하는 데서 37%가 나와요. 그럼 발전을 지금 왜 나오냐면 석유 발전, 석탄 발전, 가스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60%가 넘거든요. 원자력 발전 한 20-30%밖에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건데 그거는 전정부에서 뭐 태양광 깔고 뭐 별 노력을 다 했는데 또 많이 노력을 해서 좋아졌죠. 많은 변화를 만들었는데 한 게 어느 정도냐면 2%였다가 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배 늘렸죠. 엄청나게 늘렸지만 6%예요 지금 현재. 산도 까서 뭐 태양광 뭐 패널 깔고 뭐 저수지에도 깔고 해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의 자원이랄까요? 이게 되게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가 절실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은 밤에 안 되잖아요. 또 바람은 또 바람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장해 놔야 돼요. 전기. 그럼 저장하려면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배터리를 만드는데 또 36%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면 이게 걸리고 이게 도망가면 이게 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 탄소 문제는 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각각 발전하신 분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제조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뭐 교통운송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다 깔잖아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많아지면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누가 책임지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전체를 내다보고 한 분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모르면 자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얘기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갖고는 못합니다. 이 전체를 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체를 보고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걸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아까 전기차 다 바꿔도요 13%밖에 안 돼요. 이 6회공 다 합쳐니까 6만 따지면 1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바꾸면 무슨 에너지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중국 유럽도 신재생에너지 완이백이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 다 전부 다 리뉴어블 하자 하는 걸 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원전 집어넣고 유럽도 가스도 집어넣습니다. 가스는 한 석탄이나 석유에 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탄소죠. 그러니까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은 원전, 가스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탈원전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원전 싫죠. 뭐 방사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과연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 과학기술로 설명을 해야지. 숫자로 설명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국민의 감정에만 호소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발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데, 그거는 지금 이런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조, 그다음에 또 제조가 중요한 거는데 그 제조하지 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없는 나라, 유럽이나 뭐 좀 제조가 안 하는 나라 많잖아요. 그런 나라는 얼마나 쉽죠. 뭐 제조 안 하니까 탄소중립 금방 되고. 근데 한국처럼 제조업이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제조하려면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또 안 만들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요새 유럽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순환경제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만든 거를 가급적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재활용 뭐 리사이클링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아주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가능하게끔 설계 자체를 하고, 그렇게 도시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고 아예 그냥 전반적인 토탈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수소경제도 그런 일환의 하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 생략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ESG가 요새 열풍인데, 요새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화석연료 기업들이 막 돈을 많이 보니까 투자자들도 ESG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ESG 이제 뭐 아직 뭐 이제 그냥 금방 패션처럼 조금 실증을 잘 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ESG 이제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 있지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ESG가 왜 생기냐면 맨 처음에는 그 원인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 말고 세계는 촉발된 게 이 블랙락 같은 이제 그런 그 투자자들이 ESG 기업 아니면 투자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갑자기 기업들이 ESG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죠. 투자자들이 ESG를 조건을 내세우니까.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시들하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상장 기업 같으면 ESG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겠다. ESG 활동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발등에 불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이제 이 얘기인데,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나 정보 공시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린 MZ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경은 MZ세대들이 어떤 세대예요? 디지털 세대니까 정보화의 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딱 끼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 살아생전에, 아마 우리만 해도 우리 살아생전에 지구 어떻게 될 거라는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젊은 애들은 야, 이러다가 지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공정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왜 세대 간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문제도, 연금도 우리는 뭐 연금 다 넣어놓고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우리가 안 하는 걱정을 젊은 세대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업이 같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나오는 기업에 열광하고 그런 제품, 그런 회사 제품을 사는 겁니다. 또 적어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비싸면 또 안 사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환경 문제 있는 기업 제품은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무슨 환경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지 사회 공헌하고 유리 경영하라, 이렇게 ESG 경영을 이해하시면 큰 오해고요. 그게 ESG 경영의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ESG 경영이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을 만들자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현명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기업을.
어떤 똑똑함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많이 더 내 제품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ESG 경영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뭐 아까 자본주의 4.0 얘기, 아까 포용적 자본주의 말씀 주셨고 탄소중립은 이거는 뭐 안 되면 사업을 못 한다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하나의 거기 때문에 ESG는 생존하고 성공 요건이지 뭐 시대 정신이지 무슨 유행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ESG가 전부 다 뭘 해당하냐면 환경은 지구 환경, 에너지 환경, 기술 굉장히 기술 중심입니다.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지구 환경, 지구 에너지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거고 그냥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하니까 또 소셜도 무슨 뭐 인권 지키고 뭐 사회 무슨 뭐 책임지고 이런 건 개념은 기본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가 뭘 원하느냐 그 사회가 원하는 비전을 달성하자 사회가 뭘 고통을 갖고 사회 페인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을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바로 이런 사회가 원하는 것들 지속 가능한 사회,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안전한 사회, 성장한 사회 이거를 기업이 이루면서 돈도 벌고 존경도 얻겠다. 그러면 뭐 엄청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됐다. 이것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다 기술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전부 다 뭐 지속 가능한 사회 다 기술이고 건강한 사회도 뭐 질병 고치고 뭐 백신 만들고 다 기술인 거죠. 스마트한 사회 말할 것도 없고요. 안전한 사회 다 마찬가지. 뭐 요새 얘기한 중대재해법 다 이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고객의 마음 먹기지 그냥 무슨 이 홍보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ESG나 그다음에 또 경쟁 혁신 이게 과거의 시대 정신이었다면 이제는 포용 신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 왼쪽 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조직을 주도하던 것이 개인 주권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또 너무 개인으로 가니까 아까 뭐 사람이 먼저다 얘기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과 개인의 균형점을 만들 거냐가 이제 앞으로 핵심이고 플랫폼 경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컨트롤도 중요하고 그게 바로 요새 2.0, 3.0이라는 3.2 정신이고요. 그래서 문명 대전환은 코로나 문제인데 코로나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아까 설명 이루어진 대로 인류의 지적 혁명이 챗GPT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AI나 이런 기술은 모든 기업, 모든 개인, 모든 국가의 테크 개인과 테크 기업과 테크 국가화가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한국한테는 엄청난 위협이고 왜냐하면 3분의 1의 수출이 중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편을 마냥 들 수도 없고 그다음부터 중국 편을 들었다는 또 미국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줄타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정부의 이제 이 정신이 전략적 모호성이었잖아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양줄타기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까놓고 너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어렵죠. 이 외교 정책을 하기가.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 않다. 야, 그때는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 이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근데 그러면은 서양 세계 속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자리가 쫓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메고 있어요? 메고 있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테 또 엄청난 기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고 위협을 회피할 거냐 이게 다 기술 기반인데요. 기술 능력이 핵심입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기술 개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심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현대 학적 기반이라는 것들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시간이 이제 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번 올해 CES 2023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CES에서 슬로건을 걸었던 이
휴먼 시큐리티 포 올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의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CES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잖아요. 과거에는 기술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기술. 근데 올해 굉장히 제가 한 CES는 뭐 예전에 대우전자 제가 목사님 모시고 대우전자 그걸 제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40년 전부터 다녀서 한 15번쯤 간 것 같은데요. 올해처럼 저는 이렇게 CES가 변화가 느껴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슬로건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휴먼 시큐리티 포 올인데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라고 한국 신문에서 번역하는 바람에 아무도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세요. 인간 안보 그러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써야 이해가 되세요. 다시 얘기하면 보십시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큐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큐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또 미중 결 전쟁한다고도 불안하고 또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또 우리 직업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또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휴먼 시큐리티의 몇 가지 보건 문제, 먹거리 문제, 환경 문제, 이 커뮤니티가 불안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조직 공동체가 자꾸 흔들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개인의 어떤 안전, 이동도 막 자유롭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자유까지 이런 것이 불안하다. 세계가 너무나 불안하다. 불안한 거를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겠냐. CES는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계를 불안하지 않게 해주죠. 이 얘기를 딱 정면에 내세운 건데 이거를 우리 매스컴에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아주 히트를 친 회사가 이 존 디어라는 회사인데요. 농기 회사인데 이게 한 50m 되는 엄청난 전시장에 뚫고 들어와서 이 트랙터 사람 키의 2배 넘는 2층 높이의 트랙터가 그냥 큰 농지를 이제 씨도 뿌리고 잡수도 뽑고 씨도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상관없이 자율화 시켜서 하는 게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BMW가 예전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자율주행차에 색깔이 막 내가 원하는 것이 파란색이면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 노란색이었다, 색깔도 만들어봤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고난도의 자율주행차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회사는 BMW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이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은 쉽습니다. 승용차의 자율주행이 대학생이면 농기계 자율주행은 초등학생. 왜냐면요 이런 길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는 보행자 있죠, 차 있죠, 굉장히 복잡한데 또 농지에 무슨 큰 농토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기술은 오히려 한 단계 아래인데 이 회사가 언니에 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 혁신보다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 이걸로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purpose, 소위 목적을 세일즈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술 자체가 뭐냐, 기술이 뭐 하는 기술, 뭐에다 쓰려고 하는 거냐. 다시 하면 왜 존 디어가 떴냐면 존 디어 사장이 그랬거든요. 앞으로 80억 명이 지금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식량 위기가 곧 온다. 이제 100억 명을 먹여 살 방법이 없다. 우리 존 디어가 식량, 소위 농업 기술 혁명을 통해서 농업 테크 혁명을 통해서 이 문제,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목적을 드라이브하니까 기술을 드라이브했던 BMW는 완전히 묻히고 존 디어가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3대 대전환이고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거고 아까도 아이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오늘 좀 굉장히 한 하루 정도 타임을 상세히 설명드려야 될 얘기를 이런 변화를 우리 상강권 여러분께서 이렇게 느끼시고 또 많이 대응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또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좀 강연했다는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지금까지 추구해 오셨던 대한민국을 세계에